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6일 목요일이네요. 오늘 국방 논평국수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 1년 전에 다룬 바가 있는데,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훨씬 구체화된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저게 이제 탄도탄, 특히 상승 단계에서 지금 요격을 하는 거를 실전화 시킨 나라는 없어요. 실제 배치한 나라는. 미국도 뭐 여러 가지 고민만 하다가 단초만 제공하고 뭐 더 이상 진전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최초가 될 것 같고, 또 한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방법이에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승 단계 요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있어요. 요소 기술들이. 그게 우리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차근차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되기 되고, 또 그 기술들은 각각 또 다른 독립적인 체계 아니면 다른 큰 체계의 하부 체계로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모습은 안 나타냈지만, 우리 이제 국방 분야 연구 관심, 그리고 힘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그것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이제 그 보고서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얼마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개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국방과학기술 259호에 나온 거고, 여러분도 검색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상공 기반 상승 단계 탄도미사일 방어 기술. 제가 이것을 한 2년 반 정도 전에 나온 버전을 봤어요. 내가 이제 국방과학기술인데, 제가 직접 본 거는 아마 작년이나 그쯤 봤는데, 2년 한 반 정도 지난 건데, 그 사이에 훨씬 구체화된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도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 힘을,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것을 글쓴이들은 이제 국과연의 국방첨단과학기술연구원의 우주센터에 속한 이제 연구자들인 것 같아요. 볼게요. 자, 한국형 이제 미사일 방어체계, 탄도탄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미사일이 이제 대기 탄도탄을 발사를 하면은 그게 북한이든 뭐 미국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누구나 탄도탄을 쏘면 이런 방향으로 가죠. 처음에 이제 상승 단계죠. 막 우리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상승할 때 힘을 제일 많이 써야 돼요. 거기는 또한 이제 지상에서 발사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기 밀도도 제일 높아요. 그리고 탄력을 받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 출력을 내야 돼요. 그게 상승 단계. 그리고 가속을 막 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로켓 엔진이 다 연료를 소모하고 꺼지죠. 그럼 그때는 이미 뭐 상당히 대기권을 대부분은 탈출했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탄력으로 해서 이제 포물선을 그리는 거죠. 꼭 지점에 도달한 이후 속도가 떨어졌겠죠 이미.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이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질 때는 다시 가속을 하면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여기서 뭐 대기권 해봤자 뭐 한 3, 40km? 그때부터 공기가 급격히 희박해지니까요. 그럼 다시 이제 속도가 줄면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가속을 내서 꼭지점으로 올라가는 단계, 포물선의 꼭지점으로, 그걸 상승 단계라고 부르고, 그 다음 가운데서 이제 뭐 ICBM 같은 경우는,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가 엄청나게 길겠죠. 우주 공간에 아마 1000km, 2000km 고도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우주선이죠. 뭐 그 당시는. 그때 올라가면 인공위성이죠. 그렇게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거, 그거는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게 SM3. 이것도 뭐 확실히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됐고, 단순 이동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몇 개 격추시켰다, 그 정도지 100% 확보된 기술이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실전 사례도 없고, GBI는 이제 미국 본토에 배치된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이죠. 자, 그 다음 종말 단계에 오게 되면은 이제 대기권 내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대기권 내로 들어오게 되면 속도가 확 줄어요, 얘들이. 대신에 이제 얘들이
진로를 좀 바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탄도탄 요격 체계는 대부분 종말 단계예요. 예. 그래서 보통 고도 한 100km까지 정도 대응을 하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궁2, 사드, 패치앗 이런 게 있죠. 예. 자, 이런 단계인데 현재는 종말 단계에서 대부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KAMD가 이제 완료가 되려면 중간 단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 분명히.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상승 단계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뭉뚱그려서 우리는 KAMD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구축한 적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거기다가 이 아래 단계로 내려오면 탄도탄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도 하잖아요. 그것까지 사실은 저게 우리한테 발사하는 무기를 공중에서 요격한다는 관점에서 KAMD를 확대 해석한다면은 한국판 아이언돔 무기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안 가본 길 해보다가 되겠나?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안 되겠어 하는 부분을 우리는 시도하고 있고 또 그 시도에는 또 다른 어떤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KAMD가 완성이 되면 대단할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네. 자, 서두가 좀 길었나요? 자,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상승 단계에서 자, 로켓 연료가 다 소진이 된 상태에서 탄력으로 이제 꼭지점을 향해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이 요즘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는 다 탄두잖아요. 그죠? 안에 뭐 6개, 10개 막 이렇게 10개 이상도 들었잖아요. 탄두가. 다 핵탄두죠. 그것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분리가 되고 그 안에는 당연히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기만체도 같이 나와요. 어차피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거니까 풍선이라도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간 단계 요격이 한계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격추시켜야 돼요. 자, 이 탄도탄이 이 ICBM이 10개의 탄두를 가지고 있다. 거기다 뭐 기만체도 섞여 있겠죠. 풍선 뭐 이렇게 바람 뺀게 몇 개 끼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닐 테니까. 그럼 분리가 됐다.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려면은 한 개의 미사일이 이제 10개가 된 상태예요. 그거 각각 핵탄두니까. 그래서 중간 단계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진짜와 가짜까지 가려내야 돼요. 지상에 있는 레이더로 또는 해상에 있는 레이더로. 자, 그런 게 있죠.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상승 단계 요격이 가능만 하다면 좋은 게 그런 탄두가 분리되기 전에 요격할 수 있어요. 한 방만 맞추면 돼요. 이게 조금만 놔두면 10개가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대륙간 탄도탄의 경우에는 뭐 1단, 2단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승 단계에서는 보통 1단, 2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탄두가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덩치가 제일 커요. 그래서 레이더로 이걸 찾는다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목표물이 보이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탄 엄청나게 크잖아요. 자, 그래서 탐지가 용이한 부분도 있고, 저건 레이더의 경우고, 크기는. 자, 그 다음, 이것을 요즘은 대부분이 적외선, 열로 찾아요, 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정찰 위성이 열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발사 때 나오는 열을. 그게 좀 주종이에요. 그런 열이라는 측면에서, 열 신호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무거운 것이 이륙을 할 때 최고 추력이 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비행기도 그렇고, 이륙할 때 전투기도 최고 출력 냅니다. 예객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가만히 서 있던 물체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화염이 제일 강력해요. 이때는. 그래서 열 영상에 잘 잡힌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리고 이게 중간 단계로 오게 되면은 막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고 또 이제 중거리 탄도탄이나 또 전술 탄도탄 한 1000km까지 가는 것들은 탄도탄이지만 대기권 내려 들어오면은 그 압력 공기와의 마찰을 이용해서 회피 기동을 해요. 회피 기동을. 그러면 미래 위치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즉 요격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고도를 높이는 이 상승 단계에서는 그런 기동이 없어요. 왜? 올라가기도 급급하니까. 그래서 미래 위치를 예측하기가 쉬운 거예요. 위치만 정확하게 잡으면 요격 확률이 높은 거예요. 또한 이 핵폭탄이라면
상승 단계에서 격추를 하면 깔끔하게 폭발이 안 되고 빗 맞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추락을 하게 되면은 우리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발사한 적의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상승 단계니까. 자,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상승 단계 요격을 할 수만 있으면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구 과제를 소개를 해보면은 이게 좀 복잡한데 별건 아닙니다. 자, 북한이 탄도 이제 ICBM을 이제 가진 걸로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까지 타격을 하잖아요. 전역을. 그다음 몇백 킬로짜리 옛날에 러시아 기술을 가져온 스커드 미사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뭘 쏜다면은 우리를 적대시해서 공격하겠다고 마음먹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 전술 탄도탄을 쓸 것으로 보여요. 사거리 1000km 이하짜리. 1000km도 길죠, 사실은. 500~600km면 충분하죠. 여기서 더 사거리가 긴 걸 쏘게 되면은 고각으로 쏴야 돼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고각으로 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날아오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우리한테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행 거리가 짧은 게 최고예요. 비행 시간이 짧은 것이. 그래서 이제 ADD의 연구자들도 뭘 기준으로 삼았느냐면 스커드비 사거리 300km짜리 저걸 일단 표준으로 삼았어요. 저게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300km짜리는 뭐냐? 제일 작은 거 있죠. 300km짜리 동그라미 친 게 저거는 저걸 발사를 하면 스커드비는 정점 고도가 70km 정도밖에 안 돼요. 몇 분 안 걸리겠죠? 300km니까 300km 날아오는데. 자, 탐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이게 핵심이에요.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중에서 적외선으로 찾으면은, 이 공중 적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 무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도 10km에서. 찾으면은, 일단 저게 탄도탄이 구름을 뚫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만 쉽게 보여요. 구름 밑에 있으면 열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 위로 떠올란 상태에서 한 5km 정도, 구름층을 통과해서 5km 정도. 그때 탄도탄이 이제 감지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적의 위치에 있으면 35초, 200km 떨어진 상태에서. 왜? 우리는 그 국경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200km. 지상 레이더에서 찾게 되면 밑에 보이죠. 우리 공률 때문에 한 45초 정도 걸린다. 같은 위치에서. 자, 미국 위성이 찾아서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미국 위성이 그것도 열상으로 찾는 거예요. 북한의 탄도탄 발사를 감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5초. 우리도 같죠. 공중 적외선이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 그것을 정보 처리해서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 이건 많은 변수가 있겠죠. 그것까지 다 감안하면 54초에서 75초. 즉 우리 무인기로 고도 상공 10km에서 공중 적외선을 찾는 게 제일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중에서 찾는 건데, 자, 저기 언제 쏠지 모르겠죠. 그래서 무인기가 여기서 큰 위력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고도 전략 무인기 작년에 이제 전력화됐죠. 이게 실용 상승 한도가 13km예요. 이거는 미국의 이제 우리 유사한 모델들하고 비슷해요, 성능이. 자, 그래서 아까 계속 이 ADD 보고서에서는 나의 기체가 고도 10km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전 고도가 그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엔진 마력은 1200마력이에요. 비행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건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행 시간이 24시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비행기는 뭐 유인 전투기, 사람이 타는 전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연료를 엄청나게 넣는다. 그리고 또 뭐 공중 급유기가 계속 급유를 해줘서 24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 기체는 그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못 견디겠죠. 24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인기가 딱인 거죠. 이거는 불평이 없잖아요. 24시간 돌고 시간 이제 연료가 다 됐을 때는 다른 비행기 올린 다음에 내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죠. 그 로봇이죠. 하늘에서 배회하는 로봇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장점이 있다. 일단 무인기를. 자, 그럼 무인기에다가 아까 그런 걸 이제 장치를 한다 했잖아요. 적외선 탐지 장비를.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이건 옛날 미국이 이제 이런 이제 시도를 했을 때 나왔던 시험기로 보여요. MQ-9 리퍼고 앞에 제가 빨간 동그라미 뭐가 있느냐면은 다른 무인기와는 다르게 이게 적외선 탐지기예요. 적외선 감지 센서예요.
그런데 이거는 탄도탄을 쏘면은 수백 킬로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즉 상승 단계 이걸 고려하고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외선 보통은 이제 우리 무인기에 보면은 EOIR 시스템이 보통 배 쪽에 많이 달려 있어요. 대부분 지상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늘 높이 수백 킬로 이상 올라가는 탄도탄을 추적해야 되니까 좀 모양새는 안 좋게 앞물에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고도도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무인기에도 이런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은 저런 적외선 탐지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고 이미 개발한 것 같아요. 핵심 기술은 제가 저거 보도 직경이 30c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저걸 당연히 참고했겠죠. 국내 개발한 기술을 확보한 직경 30cm짜리 렌즈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열상 카메라도 렌즈거든요. 렌즈가 크면 클수록 줌 렌즈처럼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게 아마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이런 무인기용으로는 제일 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생각은. 이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고도 10km 운용 고도에서 15도 정도의 감시각을 가질 때 감시각을 넓히면은 뭐랄까 정밀도가 떨어지고 감시각을 좁히면 더 멀리 있는 것도 정밀하게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냥. 레이더도 그렇죠. 레이더도 레이더 빔을 넓히면은 이거는 탐색 그리고 목표물을 찾으면 빔을 좁히죠. 그러면 멀리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도 10km인 상황에서 15도의 감시각 이게 지금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도면 한 요 정도 보는 거잖아요. 300km 정도 떨어진 탄도탄을 화염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면은 우리나라는 인공위성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한반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300km면은 적의 발사 위치가 거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 여건에 딱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감시각을 15도에서 2도로 줄이면은 600km까지 보고 1도까지 줄이면 800km 이상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화염을.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적외선 탐색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위로 떠올라야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구름 위 상부 5km까지 탄도탄이 올라왔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장파장 적외선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불꽃이 막 올라오지만 탐지를 했어요. 저기 여기 있구나 따라가는데 적의 탄도탄의 연수가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추적하는 기간 동안. 그러면 화염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표면에서 나오는 열만 가지고 그 위치를 추적해야 돼요. 그래서 장파장 적외선이라는 게 저겁니다. 즉 적의 탄도탄의 불꽃이 연소가 다 완료되더라도 저걸 추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파장 적외선 탐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적외선 탐색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상식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돼요, 이게. 자, 이거는 빨간 점들은 북한의 탄도탄 시험 발사를 하는 위치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 서울과 경기도 쪽을 공격한다면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무인기가 하늘에 떠 있고 당연히 이제 군사분계선 남쪽에 떠 있죠. 그리고 아까 몇백 킬로까지 적외선 탐색기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구름 위로 뚫고 올라오면은. 그리고 우리 이제 한반도 남쪽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넘어오는 경로가 다 군사분계선 저거예요. 155마일이잖아요. 그죠? 300km도 안 되는 폭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환경은 우리 무인기 몇 대만 떠 있으면 저걸 상시 감시할 수 있다. 그 무인기는 24시간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길목을 잡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무인기가 몇 대 정도 필요하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한 2대 정도 있으면 전역이 더 커버가 된다. 이런 건데 이건 아마 미국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되면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이 정보도 저한테는 큰 참고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자료는 전 처음 봤거든요. 워싱턴하고 시카고, 즉 미국의 본토 핵심 지역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할 때 그 탄두가 날아가는 방향이 북쪽이에요. 백두산하고 저기 두만강 쪽으로 발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쪽을 쏘는 경우에는 괌을 갈 때 이제 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언급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인기를 통해서 한반도 남쪽으로 넘어오는 탄도탄을 요격한다 했을 때는 미국으로 날아가는 ICBM과는 좀 무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이게 보여주는 것은 좀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탐지거리, 적외선 탐지거리 이게 지금 15도 각도 아까 말씀드렸죠. 15도 각도로 보면 300km까지 탐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개발됐다고 봐요. 왜 30cm 정도면 충분할까라는 부분, 기술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군에서 요구한 ROC도 저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발사지가 다 이 들어오잖아요.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으로 너무 이제 지나치게 기술 개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도씩으로 하되 동시에 무인기가 2대 정도 떠 있으면은 전역이 다 들어온다. 15도면 그렇게 또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은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그 도플러 효과라 그래가지고 레이더파 반사를 계속 추적을 하면은 레이더 저게 이제 저게 뭐 비행기라 탄도탄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나한테 돌아오는 그게 좀 달라요. 신호가 주파수가 그 도플러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속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속도 진행 방향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X, Y, Z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미래 위치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미사일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레이더 한 대 가지고. 요즘 레이더는 다 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열 영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진 찍은 거거든요. 팍 이렇게 팍. 예. 그래서 그 도플러 효과의 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뭐냐? 한 대 갖고 안 돼요. 2대만 띄우면 돼요, 대신에. 스테레오 효과예요. 우리도 한쪽 눈 감고 이렇게 보면 거리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만질 때. 이게 예. 그거는 눈이 하나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스테레오 효과로 부르는 모양인데, 열상이지만 열상은 이제 그 미사일 유도할 만큼 상대방 미래 위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2가지 신호를 결합시키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고, 이게 또 과거에 유럽 쪽에서 미국에서 이제 5세대 전투기 F-35, F-22 같은 거 나왔을 때 4.5세대나 4세대 전투기로 상대할 수 있다. 뭘로? 적외선 추적기로 IRST라고 그래서 그걸로 탐지할 수 있다. 그런 거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럼 한 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2대 정도의 비행기가 저게 열상 신호를 잡으면은 저게 3차원 위치가 바로 나와요. 미래 위치도 예측이 되고, 그럼 그렇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 돼요. 예. 몇백 킬로 보잖아요, 지금 일상으로도. 자,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됐습니다. 어쨌거나 2대로 충분하다. 최소 뭐 한이겠죠. 예, 2대로도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연구소에서는 이걸 봤을 때 실제 날려본 것 같지는 않지만 시뮬레이션 해본 것 같아요. 예, 무인기 2대를 가지고 열상 정보, 즉 레이더 정보가 아니고 열상 정보를 가지고 왼쪽 그림 16번 보면은 탄도를 궤적을 추적한 거예요. 된다 이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뭘 보여주느냐면 속도를 측정한 거예요. 탄도 미사일의 전형적인 속도거든요. 처음에 부스터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가속이 막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부스터가 꺼지면 속도가 줄죠. 예, 줄면서 쭉 줄고 저기 바닥에 탁 도착하는 저지점이 뭐냐? 사실은 궤도상으로 보면 꼭지점에 도달했을 때예요. 그때 속도가 제일 떨어져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내리막 타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내리막을 타면은 중력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좀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 속도가 확 떨어져요.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그게 전형적인 거거든요, 탄도탄에. 그거를 2가지 열상 데이터를 가지고 저 속도도 측정이 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실제로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한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이제는 뭐 지상 관제소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무인기가 다 해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인기에 뜨는 정보는 지상 관제소에 실시간으로 뜰 거거든요. 이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상승 단계에서 1초 1초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불과 북한의 그 잠재적인 발사 장소에서 몇백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반 기술만 돼 있으면 상승 단계에 요격 능력을 확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요격 무장은 뭘로 할 것이냐? 당연히 무인기에 무장이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인기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뭐 주고받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자, 이게 요격하는 기술은
탄도탄 요격 기술은 이미 우리가 확보했다라는 게 이제 이 보고서의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 LSM을 지금 내년부터는 양산을 하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여러 발 쏴봤겠죠. 하늘에다가 탄도탄 요격할 수 있는 건지. 우리한테 공개는 안 됐지만은 내년에 양산을 하는데 그 실험 안 했을 리는 없겠죠. 예. 그 천궁2 같은 경우는 탄도탄 요격하는 게 보였죠. 예. 이건 뭐 당연히 됐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능력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활용을 하고, 대신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고고도에서 발사하는 거잖아요. 고도 10km 이상에서. 그럼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게 탄도탄에 이미 10km를 먹고 가니까 시간이 당연히 줄겠죠. 시간이 줄고, 또 하나는 공기의 밀도를 봤을 때 지상에서 발사할 때는 추진력이 많이 필요해요. 공기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니까. 그런 추진력이 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미사일이 훨씬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고고도에서 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 속에 이거 보고서에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조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달려있는 미사일은 그냥 LSM을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예,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은 고도 한 200에서 300km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비행기는 고도가 10km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적외선 탐색기가 하늘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의 추진제가 다 연소됐을 때의 미사일 속도는 초당 5km, 즉 마하 15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것이 아마 요구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미국이 앞서 시도했던 그런 실험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높게 잡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추진제 관련 기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도 좀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 또한 우리가 LSM을 개발하면서 여러모로 만져왔던 거거든요. 우리도 탄도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또 많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나라니까. 예. 자, 이게 이제 미국의 사례예요. 아까 크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시도, 즉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하려면 어떤 미사일이 필요할까 했을 때 레이시온이 제안한 형태예요. 이거 보면은 그 원본이 암람이에요. 중거리 미사일이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바꾼 거예요. 예. 저 위로 올라갈수록 연료 소모량은 훨씬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형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크기로도 그게 구현이 됐다. 고도 한 200km, 300km 올라가는 게.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KF-21이나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스텔스 무인기가 나왔을 때 내부 무장창에 그냥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바로 그림이 나오네요. 예, 예.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요소 기술들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요소 기술들은 다 있다는 거고. 자, 이것은 쿠스 FC라고 지금 뭐 이제 실물 모형도 나오고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우리가 향후 미래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향후는 레이저 무기 체계가 되게 많이 사용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저게 탄도탄과 거리를 상당히 좁힐 수 있다. 길목을 지키면 되니까. 예. 게다가 우리가 지금 미래 레이저 분야로 볼 수 있는 어떤 광섬유 레이저 분야에서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예. 그래서 고출력 레이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미사일로 하겠지만 그 다음에 레이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km, 뭐 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 레이저를 발사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겨냥을 해야 되죠. 조준을. 예. 그래서 그 조준기도 지금 개발 중인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 조준을 뭘로 하느냐? 레이저 그리개로 한다. 지금 뭐 탱크 같은 데나 뭐 다른 데 정밀 무기 체계에서 다 레이저 조준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기껏 해봤자 10km, 20km 수준이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200km, 300km까지 나가는 레이저예요. 당연히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면 그것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 두 개는 한 패키지예요. 하나 기술 개발하면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준이 된다면은 지금 무인기 방식으로도 아까는 이제
적외선으로 하면 2대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최소한 스테레오 효과를 위해서.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레이저 조준기만 있으면. 레이저 조준을 하면은 저게 미래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X, Y, Z 좌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있어서도 저 레이저 그리개가 먼저 등장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인기 한 대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2대의 정보를 합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출력이 더 높은 거는 무기가 더 높겠죠. 뭐 광섬유 레이저의 기술 개발에 따라오게 되면은 무장도 미사일에서 레이저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다 염두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된다. 이러면 이 생존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무인기의 생존성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만약 그 북한이 우리한테다가 탄도탄을 쏘겠다. 근데 남한이 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무인기가. 그럼 어떻게 보통 도발하려고 하겠습니까? 저 무인기를 먼저 격추시킨 다음에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텔스 무인기라는 게 그런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저게 우리 위치를 쉽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위급할 때는 더 가까이 가서 요격할 수도 있다. 저걸 탐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식의 뒤에 이제 뭐랄까 B-21 형태잖아요. 가오리 형태죠. 이런 스텔스 무인기의 가장 큰 목적은 정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개발해 놓은 전략 무인기 갖고 하다가 이거 얼마 안 남았죠. 이래 올마탄다. 처음에는 미사일로 대응하다가 나중에 레이저 체계로 간다. 그리고 감시 체계도 나중 되면은 30년대 초반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적에도 인공위성을 수십 개 올릴 거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보게 돼요. 무인기가 아니더라도 지상 레이더도 있고 하니까 해상 레이더도 있고 여러 겹으로 상대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인기는 24시간 그 요격 미사일만 달고 왔다 갔다 해도 될 수 있어요. 왜냐 워낙 감시 체계가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이거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저기 스커드 B급의 미사일을 쏜다고 했을 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방어망을 구축한다 했을 때 즉 전략 무인기에다가 요격 미사일 장착한 형태 고도 한 40km 정도에서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발사 후 한 87초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요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87초 정도 흐르면 이 스커드 B 같은 경우는 부스팅 단계는 끝이 나요. 로켓 엔진은 연소가 끝나요. 그래서 아까 장파장 적외선 그게 있었죠. 그걸 활용해서 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커드 B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아주 짧은 탄도미사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정점 고도 70km에 도달하기는 전이다. 거리는 150km다. 이래 되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때 요격이 되면은 중간 절반을 오지 못한 상태에서 요격이 되는 거니까 서울과 경기도권을 노리고 온다 그러면 이런 미사일은 서울과 경기도권을 노리고 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뭐 군사 지역 같은 걸 타격하기는 어려운 미사일이에요. 자, 그런데 150km를 도달하기 전에 절반을 오기 전에 떨어뜨린다. 그러면 추락은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단 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에 탄두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아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다. 또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는 이 비행 시간이 짧고 사거리만 충분하다면 가급적 비행 거리가 짧은 탄도탄을 쓰겠다. 우리한테 ICBM 같은 거 쏠 가능성 상당히 낮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사거리가 더 긴 걸 쏘면 우리 입장에서 방어하기가 좋아요. 하늘에 머물리는 시간이 길면 우리한테는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이 보고서가. 그럼 북한이 뭘 선택하겠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전술 탄도탄이면 충분해요. 스커드 B. 그 다음 그거 개선형 같은 거. 기껏 해봤자 사거리 500km짜리면 충분해요. 근데 500km짜리를 한반도 서울 상공으로 쏘려면은 그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시간이 300km짜리보다 더 걸리니까.
자, 그러면 대륙간 탄도탄은 우리용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아시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다른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 국내 현황인데, 고고도 중고도 무인기 개발이 완료돼 있고, 24시간 채공, 적외선 센스도 국내 개발됐는데, 수백 킬로 분다. LSM,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이건 고도 수십 킬로겠죠. 탄도미사일 요기에 성공한 바가 있다. 그리고 요격 미사일은 뭐냐? 유인 전투기에 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상승 단계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같이 ADD에 있는데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자, 이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새로운 정보인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지금 진행 중이고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